네,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한림대학교 강남 성심병원 순환기내과 조정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예. 저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정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가요, 가슴 통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 이야기부터 좀 꺼내볼 텐데요. 허혈성 심장 질환. 이름이 좀 어렵거든요. 네. 어떤 질환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하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언론이나 네. 이런 매체에서 보셨을 텐데 네. 뜻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허혈성이란 뜻은 이제 허혈이라는 뜻 자체가 피가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피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가슴이 허하다, 뭐 마음이 허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거기서와 같은 그런 피가 부족하다는 뜻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허혈성 심장에 의해서 피가 부족한 대상이 뭐냐 하면 심장 근육이 되겠습니다. 즉 근육으로 가는 피가 부족하게 되면은 가슴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림 준비해 오셨는데 이게 심장의 그림이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시게 되면 예. 우리가 보통 심장 혈관은 관상동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주로 왼쪽에 2개, 오른쪽에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게 되면 왼쪽에 좌주간지라는 게 먼저 시작이 돼서요. 여기서 좌전 하행지와 좌회선지로 이렇게 2가닥으로 나뉘게 되어 있고, 우관상동맥의 경우는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에서 우리가 결국은 심장 근육으로 피를 공급을 해주는 건데, 네. 저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은 근육으로 피가 공급이 안 되겠죠. 네. 제일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이제 가슴 통증, 흉통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네.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심근의 산소 공급량, 혈액 공급량, 뭐 산소 공급량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네. 이것은 우리가 공급량과 요구량의 그런 균형에 의해서 맞춰지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요구량은 심박수라든지 심장이 기능을 하는 그런 것들이 요구량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요구량을 맞춰줄 수 있는 것이 공급량이 되겠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관상동맥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요구량을 충분히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허혈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심장으로 향하는 혈액 양이 부족할 때 이제 심장에 좀 가슴 통증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 가슴 통증 외에도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통증 외에 어떤 증상들이 좀 보이나요? 네. 보시게 되면 혈관 직경이 감소될 때 50% 이상 진행이 된다 그러면 네. 운동이나 심리적 흥분 시에 통증이 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80% 이상 진행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안정 시에도 통증이 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동맥경화반 이제 그 혈관 협착이 진행되게 되면 그 안에서 동맥경화반이 갑자기 손상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이 가거나 파이거나 출혈, 혈전 등이 생성되게 되면 갑자기 협심증이 심해지는 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예. 이것이 이제 건강한 관상동맥이라고 본다 그러면 정상인 거죠. 예, 예. 여기서 이제 점점 이제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되면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네요. 예, 커지면서 심장 혈관에 혈액이 통과하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완전히 막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렇게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서 심장에 필요한 피가 혈액이 네. 이제 공급이 줄어들 때 우리가 이제 가슴 통증도 느끼고 이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음 그림 하나 더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게요. 그래서 네.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안정형 동맥경화반이라 그래서 네.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콜레스테롤 성분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요 막이 터지면서 이런 콜레스테롤 성분이 혈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혈전들이 들러붙으면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상황이 초래가 되는데요. 네. 다음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갑자기 이제 터져 나오게 되면 여기에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혈소판이 들러붙게 되고 여기에 이런 피브린과 스롬빈이 이라는 물질들이 들러붙으면서 결국은 혈중에 있는 적혈구까지 들러붙어서 커다란 혈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혈전을 만들게 되면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의 병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차근차근 이제 밟아 나가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뭐 도로도요, 뻥 뚫려 있어야지 시원시원하게 이제 통행이 되듯이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혈관 안이 얼마나 또 이제 깨끗하냐에 따라서 피가 이제 제대로 공급이 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가 나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지금 건강매거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좀 나도 가슴이 조금 뻐근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병원에 가야 되는 증상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혈관이 이제 점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좁아지다가 결국에는 막힐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막히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네. 대로 이렇게 우리가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서 거기에 급성으로 혈관이 막히는 상황도 초래될 수가 있지만 네. 서서히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있는 동맥경화반이 커지면서 만성적으로 막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네. 막히게 되면 일단은 올 수 있는 질환이 있죠. 올 수 있는 질환은 네. 저희가 처음 막히기 전 단계에서는 협심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서 이것이 갑자기 급성으로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증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증이라는 거는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는 단계까지 상당히 좀 심각한 단계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협심증 단계에서 우리가 빨리 병을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심근경색까지 가는 거를 조금 더 줄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혈관이 아예 막히기 전에 좀 미리미리 우리가 혈관의 상태도 좀 체크하고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순환기내과 조정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돌연사의 주범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날에도요. 네. 이런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교수님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요.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허혈성 심장 질환을 특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네. 분들이실까요? 보시게 되면 저희가 허혈성 심장 질환의 위험 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혈성 심장 질환의 위험 인자는 저는 이제 동맥경화가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환자라고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흡연자, 뭐 여러 가지 흡연의 뭐 건강상의 나쁜 영향에 대해서는 뭐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암 발생이 늘어난다든지. 그러나 혈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동맥경화를 촉진시키고 또한 혈관 수축을 많이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혈전 형성을 많이 조장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흡연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사실 저는 무조건 환자분한테 끊으시라고 맞아요. 권유하는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 환자도 마찬가지로 고혈압도 여러 가지 동맥경화로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혈압이 높게 되면 그것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고지혈증 환자 아까 보셨지만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에 이제 쌓이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점점 커졌다가 나중에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협심증 단계가 중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고지혈증 환자도 위험 인자라고 할 수 있고요. 당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맥경화에 많이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조절도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남성의 경우는 45세 이상 정도가 고연령, 사실 고연령의 정의가 조금 요즘에는 조금 많이 늦춰졌죠. 늦춰졌긴 네. 한데 45세 이상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여성의 경우는 우리가 폐경기 이전에는 여성 호르몬 자체가 이렇게 이런 심혈관 질환에 그런 보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대개 폐경기 이전에는 동맥경화성 질환들이 잘 안 걸리시는데 그 이후가 되면은 이런 여성 호르몬의 보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네. 폐경기 여성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비만의 경우는, 특히 복부 비만의 경우는 우리가 내장 지방 이랑 비슷한 말이 될 수 있겠는데요. 거기서 콜레스테롤의 어떻게 보면 저장 창고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고요. 운동 부족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고, 그쵸. 또 가족력, 엄마 아빠가 다 심근경색이셨다, 고지혈증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것도 위험 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위험 인자가 많은 사람들, 특히 그런 경우는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각각의 위험 인자들을 잘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허혈성 심질환의 발생이나 진행을 좀 낮춰줄 수가 있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나이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중장년층의 분들이시라면 가슴이 약간 뻐근한 통증이 좀 느껴진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실 것 같고,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허혈성 심장 질환과 나이와의 인과관계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네.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예. 그림을 보시게 되면 네. 여기는 이제 연령대별 성별 진료 인원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네네. 때 허혈성 심장 질환이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남녀 통틀어서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 가까이 되고요. 남성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32%가 60대고, 여성의 경우는 70대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이 이제 폐경기 이후에 어느 정도는 조금 서서히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네, 70대가 급격하게 되면 늘어나는 제일 것 많이 같아요. 늘어나죠. 예. 보시면 9세 이하부터 어. 10세, 20대, 30대, 40대는 거의 미미하다가 네. 이제 요 4, 50대부터 조금씩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남자의 경우도 사실은 20대, 30대까지는 조금 미미하긴 한데 40대, 50대, 60대, 70대 오면서 점점 더 많이 증가되는 양상을 그러네요. 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중년층 내지는 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우리가 이런 허혈성 심질환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네.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게 가슴 통증이고요. 가슴 통증 외에도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허혈성 심장 질환을 좀 의심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증상들이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걸 좀 알려주실까요? 네.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슴 통증이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고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협심증 단계에서는 흉부 압박감하고 가슴 뻐근한 느낌, 조이는 느낌, 네. 다양한 형태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호흡 곤란이 좀 생기는 경우, 우리가 다른 폐질환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는데도 호흡 곤란이 생겼다, 그러면 조금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협심증의 경우는 꼭 심장 부위 앞가슴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깨라든지 목이라든지 턱으로 방사되는 그런 방사통이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목이 좀 뻣뻣한데 약간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협심증을 생각할 건 아니지만 네네. 가슴도 답답하고 목도 답답하고 어깨도 좀 어깨도 뻐근하고 좀 이제 예. 이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긴다. 그러면 이거 협심증 아닌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경우는 이제 소화불량, 이렇게 오목가슴 쪽에 윗배가 좀 체한 듯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잘 조사해 보게 되면 협심증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이 단계에서 조금 더 심해져서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단계가 되면
통증이 가만히 있어도 계속 호전이 되지 않고 그냥 지속적으로 가슴 통증이 있으면서 점점 통증도 여러 군데로 방사가 되고 호흡 곤란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뭐 혈압이 떨어진 증상에 뭐 기인할 텐데 어지러움이나 답답함, 메스꺼움, 구토, 식은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고 뭐 체온 저하라든지 혈압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실신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네. 증상이 협심증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이거 심근경색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실제로 제 환자들도 보게 되면 갑자기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다라든지 뭐 죽을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본인이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에 와서 네. 검사해 보니까 급성 심근경색증이 나온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환자가 심근경색증이면 어느 정도 이건 좀 심각한 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네.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 그냥 뭐 쉬면 낫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누워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심근 손상이 많아져서 결국은 나중에는 치료를 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못 거두고 네.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경우 증상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역시 치료의 골든타임을 또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의 조정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픈 중장년층의 심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 좀 알아보고 있고요. 함께 하시면서 이 심장 질환 또 가슴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교수님과 한번 방송 도중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60대 시청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좀 남겨주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겨드랑이 통증과 팔 저림도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건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것도 혹시 이런 심장 질환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교수님? 예, 아까 말씀드린 네. 내용 예시와 비슷하게 네. 우리가 가슴이 통증이 있으면서 두근거리기도 하고 또 뭐 이런 겨드랑이나 팔저림 등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네. 그거는 이제 방사통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서 허혈성 심질환의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뭐 조금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0대 어머님께서 또 이런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 건강검진 때 내시경이나 CT를 해도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이거 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거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재발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스피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항혈전제와 이런 동맥경화 예방하는 고지혈증 치료제 등등 여러 가지 약제를 잘 먹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직 검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조직 검사하게 되면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출혈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일시적으로 중단을 해야 된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뭐 조직 검사를 아주 뭐 많이 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아스피린을 중단치 않고 하는 방법도 저희는 권장을 하고요. 만약에 네. 끊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짧게. 끊고 예. 하시는 것이 이제 심장혈관 스텐트를 위해서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CT 검사에 대해서는 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시고 잘 받으셔도 네.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답변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50대 시청자분께서 이런 문의 내용을 남겨주셨어요. 한 달 전부터 가슴이 먹먹하고 살짝 어지럼증도 있어요. 흡연자입니다. 병원에 가야 될까요? 약간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예, 가슴이 먹먹하다는 게 저는 딱 보면은 빨리 오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좋지 않은 드는데요. 신호군요. 예, 특히 흡연자라고 하셔서 흡연자의 경우는 뭐 언제든지
심장 혈관 질환이 진행될 확률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달 전부터 생겼다, 이제 급성으로 생겼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떤 환자분들은 한 10년 전부터 계속 아프다 안 아프다 이렇게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보다 저는 이제 최근에 갑자기 악화된 이런 가슴 통증 이런 경우는 더 빨리 치료를 해서 빨리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한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50대 분이시니까 지금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50년 더 사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네. 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담배는 저는 무조건 끊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하다라고 네, 좀 맞습니다. 말씀을 네. 강력하게 해주셨거든요. 일단은 흡연하고 계신 거 좀 이제 금연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병원에서 전문적인 검사를 꼭 좀 받아보시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권유해 주신 치료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잊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매거진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받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건강 매거진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이제 그 조정래 교수님과 함께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치료에 있어서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해보고요. 이 질환이 좀 의심이 돼서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해볼 수 있는 검사들 첫 번째로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심전도 검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는 이제 안정시의 심전도라 그래가지고 그냥 딱 병원에 와서 건강 검진 하듯이 그냥 한번 딱 찍는 검사가 네. 되겠고요. 여기서는 보통 대부분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심전도상 이런 ST 분절 하강이라든지 어떤 그런 우리가 허혈성 심질환의 전형적인 그런 소견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빨리 우리가 추가 검사를 해보고 필요하면 혈관 조영술까지 해서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전도는 가장 허혈성 심질환의 기본적인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조금 안정시 심전도는 정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심장에다 일을 시키는 거죠. 맞아요. 힘들게 일을 시켜가지고 이때 심전도 변화가 생기냐 이것을 보는 것이 운동부하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운동부하 검사는 실제로는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에서 러닝머신을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러닝머신 하는데 심전도를 붙이고 심전도 감시를 하면서 한다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기저 상태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스테이지 1, 2, 3, 4, 5까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심전도에 이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또 이제 러닝을 멈추고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네. 리커버리 단계에서도 봤을 때 심전도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여기서 특정한 파형이 보인다, 변화가 보인다 그러면은 허혈성 심질환의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심전도 검사 이야기해 주셨고 운동 부하 검사도 말씀해 주셨고 또 초음파 검사도 심장 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또 저희가 영상을 또 준비를 해 오셨는데 네. 영상을 보면서 자세한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심장 초음파 사진이죠. 네. 영상.
영상에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동그랗게 보이는 네. 무슨 도너스 같은 게 보일 네. 겁니다. 이제 어. 그게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 모양이 보이시죠? 네. 여기서 보이는 그 도너스 같은 그런 동그란 모양이 이제 심장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장 근육을 보는 거는 심장 혈관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지만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관상동맥 세 가닥에서 네. 피를 받는 심장 근육이 제대로 잘 움직이느냐 그것을 보고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의 혈관이 좁아졌을 거다, 막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 검사는 이런 허혈성 심질환의 진단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검사입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또 어떤 검사들이 더 있을까요? 네. 초음파 검사 말씀해 주셨고. 예. 네. 그 이외에 이제 핵이학 검사라 그래서 동위원소 촬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까 보이는 그 심장 초음파에서 도너스 모양 같이 보인다고 봤다면 네. 요 밑에가 잘려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에 원래 이런 것들이 동위원소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라는 얘기는 네. 그 부분에 혈류장애가 있다. 그 부분으로 피를 보내주는 관상동맥에 혈류장애가 있다. 이렇게 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상동맥 협착이 있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요 위치를 보고서 우리가 어떤 혈관이 좁아졌다, 막혔다라는 거를 추정할 수까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이 중요한 검사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관상동맥 CT라 그래서 우리가 허혈성 심질환 또는 관상동맥 질환을 진단하는데 가장 표준 검사라고 하는 거는 관상동맥 조영술이라 해서 이 뒤에 나오겠지만 네. 직접 관상동맥에다가 관을 집어넣고 촬영을 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표준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걸 하려 그러면 일단 동맥을 우리가 뚫고 들어가서 관을 집어넣어야 되고 입원을 해야 되고 또 지혈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보통은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거가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또 이런 아주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 그 검사까지 하는 건 조금 번거롭다라고 네. 판단되는 경우는 우리가 관상동맥 CT라 그래서 보통 CT 찍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보시게 되면 조영제를 쓰는 CT인데 요 팔에 있는 정맥에다가 조영제를 주사하면서 네. 통 속에 들어가서 CT 기계가 한번 쫙 훑고 나오게 되면은 네. 이런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관상동맥에 세 가닥이 있다 그랬죠. 네네. 좌전하행지하고 좌회선지, 유관상동맥 요 세 네. 가지를 이렇게 영상을 재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조영술 하는 거와 비슷한 유사한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T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입원하지 않고 미리 외래에서 간편하게 검사를 할 수가 있고 네. 거기서 병변이 의심된다 그러면 그때 입원해서 조영술과 네. 필요하면 스텐트 시술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좋고요. 네. 요즘에는 건강검진에서 많이 관상동맥 CT를 찍어서 우리가 이제 선별 검사, 스크리닝 검사라고 하는데 병이 있나 없나를 빨리 확인해보고 없는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약간 의심되는 단계라든지 그런 경우는 반드시 순환기내과, 심장내과 전문의 교수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은 이제 입원한 뒤에 진행할 수 그렇죠. 있다라고 예, 말씀해 예. 주셨는데 네. 다음 그림 보고 또 살짝 이야기를 네. 나눠볼게요. 조금 요렇게 옛날 하는군요. 그림이긴 한데요. 네네. 이렇게 환자가 누워 있고 이쪽에 환자 머리가 있고 이쪽에 네.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혈관을 뚫고서 그 안쪽으로 우리가 관을 집어넣고 네.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관상동맥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가 만약에 짤록하게 좁아져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협착이 있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껴서 좁아져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 스텐트 시술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이제 바로 시술까지도 네. 검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검사와 거군요. 동시에 시술이 바로 되기 예. 때문에 표준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영술을 받았던 환자 모습을 또 영상으로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하거든요. 그 영상 보면서 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예.
저게 이제 좌측 관상동맥이 되겠는데 네. 옆으로 평행하게 내려오면서 보이는 부분이 좌전 하행지가 되겠고요. 네.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는 가지가 좌회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원래는 심장 혈관이 매끈하게 쭉 내려와야 되는데요. 네. 처음에 굵어졌다가 점점 가늘어지는 나뭇가지 같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한번 다시 플레이해 주실까요? 예. 요것은 이제 우관상동맥이 되겠고요. 반대. 예. 보게 되면은 우둘두둘하죠. 저 그러네요. 중간에 면들이 매끈하지가 않고 아. 그래서 저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동맥경화로 인해서 군데군데 기름이 껴서 좁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쪽으로 네. 우리가 풍선을 넣고 혈관을 넓히고 네. 스텐트를 넣게 되면 자 아까랑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실까요? 네. 좌관상동맥인데 우둘두둘한 부분이 다 없어지고 매끈하게 쭉 내려가는 쭉 내려가죠. 예. 저렇게 되는 아. 것이 이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상으로 네. 돌아온 그런 모습이군요. 자, 검사 후에 또 이렇게 바로 스텐트 시술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재발되는 경우는 없나요? 예, 재발되는 경우가 보통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우리가 재발 확률이 조금 있다고 보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조영술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지만은 과거에는 이제 없는 경우라도 스텐트가 잘 자리 잡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한 번 더 해서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보시게 되면 이게 12개월째 다시 촬영한 것인데 우리가 스텐트라는 것도 사실은 재발 확률이 있습니다. 네. 한 요즘에 나와 있는 좋은 약물 스텐트의 경우도 한 5% 정도가 다시 좁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환자의 경우는 좁아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도 우리가 조영술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문의를 만나서 이렇게 정확하게 상담을 받다 보면은 필요한 경우에 조영술을 하게 되고요. 네. 시술을 하고 나서 또 확인까지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환자한테 조금 도움되는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 영상 보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조영술을 받았던 환자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의 조정래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돌연사의 주범인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거든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이게 어떤 다른 질환보다도 좀 빠르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처방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료의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치료 원칙이 있으시다면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치료 원칙은 일단은 재관류 치료라는 것, 혈관이 협착이 있는 경우는 협착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심근으로 피를 보내주는 그런 기능을 회복시킨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좋다고 보고요. 네. 그 이후에는 약물 치료로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원칙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이제 생활 습관 개선이라는 게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위험 인자가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면서 우리가 시술 치료와 약물 치료만 믿고 나는 스텐트 시술 받고 약 먹으니까 나는 그냥 담배 필 거야. 나는 뭐 운동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하고 막 기름진 거 많이 먹고 뭐 나는 그냥 내가 지내고 싶은 대로 지내겠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효과가 없겠죠. 예, 모든 것을 다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술 받은 환자들도 저는 운동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운동도 적절하게 해줘야지 우리가 이런 혈관 자체가 잘 유지가 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런 생활 습관 개선뿐만 아니라 이제 동반 질환의 적절한 관리, 마찬가지겠지만 고혈압, 혈압이 높은데 뭐 시술 받았다고 혈압약 안 먹어도 되냐? 그거 아닙니다. 고혈압약을 더 잘 먹어야 되고 실제로 심근경색 환자라든지 그런 경우는
고혈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 이유는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고혈압약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심장약이지만 우리나라 이제 약품 분류상 고혈압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환자분들도 많이 질문을 하세요. 네. 나는 고혈압이 아닌데 왜 혈압약을 먹느냐 아.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환자분은 심근경색이 있어서 그런 경우 때문에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혈압약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네. 심장약을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상 지질 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허혈성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런 그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치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낮게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현재 자기가 생활했던 그 LDL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더 낮춰야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에 고지혈증약을 먹던 분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약의 용량을 늘린다든지 조금 더 강도가 높은 그런 약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당뇨 조절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다 심장혈관 질환, 혈성 심질환의 악화 요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써서 해야만 재발 없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지낼 수가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들도 있고 우리 생활 습관 개선도 반드시 좀 동반이 돼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재관류 치료라고 간단하게 좀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게 네. 스텐트 시술인 거죠? 같은 그렇죠. 의미인가요? 예. 재관류 치료는 사실은 요즘에는 스텐트 시술이 거의 많이 통용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스텐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 없던 거잖아요. 이물질이기 때문에 스텐트를 너무 많이 넣는 상황이 된다. 예를 들어서 심장혈관에 질환이 세 가닥이 다 좁아져 있고 또 스텐트를 뭐 한 6, 7개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거는 스텐트 시술을 권유하기보다는 전통적으로 그런 환자에서 많이 시행됐던 관상동맥 우회술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네. 그것은 수술하게 되면은 우리가 스텐트는 하나를 넣게 되면 그 병변만 치료하는 거지만 수술하게 되면은 보통 병변이 있는 부분에 다 자기 혈관을 이어붙이기 때문에 한 번의 수술로 인해서 모든 혈관을 다 이제 치료한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관상동맥 상태에 따라서 어떤 재관류 치료를 선택하느냐 할지. 그거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것도 역시 이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게 되면 대부분은 답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스텐트 시술을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스텐트 넣고 뭐 일상생활의 회복도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 이런 것들이 네.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뒤에 이제 살짝 그림이 있는데 그림 살짝 좀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네.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것은 이제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아. 안쪽에다가 우리가 스텐트, 네. 이제 뭐 그물망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그물망이 이렇게 들어가고? 접혀져 있고요. 그 안쪽에 풍선이 접혀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을 병변을 통과시킨 다음에 여기서 풍선을 확장하게 되면 접혀져 있던 스텐트도 같이 확장이 되겠죠. 펼쳐지면서 펼쳐지고 예. 스텐트가 혈관 내에 장착이 되면서 아. 혈관을 넓혀주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나중에 풍선을 다시 이제 빼는 접어서 거죠. 빼내게 되면은 아. 혈관 안에는 스텐트만 남은 상태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스텐트를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혈관이라는 건 자기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과거에는 풍선으로만 확장만 하고 끝내던 경우도 있었는데 아. 풍선을 하게 되면은 다시 그것이 돌아오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예. 때문에 이것을 좀 단단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게 있겠는가 해서 알아봤더니 결국 이제 스텐트라는 거, 그물망을 집어넣어서 네. 단단하게 혈관벽을 지지해 주게 되면 이렇게 혈관이 개통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네네네. 이것이 바로 이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이제 스텐트 시술의 네.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것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좁아져 있는 혈관을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네. 우리가
대동맥에서 관상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쭉 피가 가면 결국은 요 밑에 있는 혈관에서 피를 받는 심장 근육에 허혈이 발생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 좁아진 데를 건들지 않고 이렇게 대동맥의 가지나 이런 것들을 혈관을 이어 붙여서 네. 좁아진 부분을 넘어서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원래 피가 잘 안 가다가 이렇게 피를 받아서 피가 잘 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허혈 증상이 개선되고 치료가 된다 이런 개념이라서 이것은 뭐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수술입니다. 네. 과거에 이런 스텐트 시술이 생기기 전에도 우리가 이런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서 이렇게 혈관을 찍어서 좁아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냥 이 우회술, 수술밖에는 없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수술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직접 요 병변을 공략해서 네. 그 부분을 넓힘으로써 네네. 조금 더 우리가 손쉽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의 조정래 교수와 함께 가슴이 아픈 중장년층의 심장 건강시키는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함께 하시는 동안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지금 69세인데요. 네, 69세시고요. 지금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지, 어떻게 불편하신지 저희 교수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네. 지금까지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네. 며칠 전에도 있었는데 가슴 통증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밥 먹고 나서 바로 그랬어요. 앉아 있는데 통증이 와서 근 1시간 정도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119를 불러서 병원 가야 되나 해서 막 우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막 집사람은 이제 뭐 빨리 병원 가라 그러고 있었는데 또 한 1시간 정도 있으니까 어떻게 다시 원 상태대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저기 제가 한 3번 정도 있거든요. 똑같은 경험이. 그래서 병원에 가도 뭐 다른 뭐 내시경도 어떤 데 가서 2번이나 했었고 병원을 2군데 가가지고 또 뭐 간 쪽이 이상하다 그래갖고 또 초음파도 하고 그것도 불과 한 2, 3일 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년에 이제 뭐 이제 없으니까 내년에 오라고 다시 예약을 하고 왔는데요. 증상이 아무래도 이게 그게 아닌 것 같고, 이거 TV에 나오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전화 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그 허혈성 심장 질환이 아닐까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어떤가요, 교수님? 예, 저는 제가 보기에는 환자분이 아직 심장에 대해서는 뭐 조금 정밀 검사를 해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내시경 검사라는 것은 이제 가슴 통증 중에서 뭐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다른 비심장성 원인을 보기 위해서 검사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통증이 상당 시간 있다가 또 없어지고 또 재발되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급성 심근경색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협심증 단계인데 어떤 악화 요인에 의해서 통증이 왔다가 좀 안정이 되면서 사라지는 그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심장 전문의를 만나서 이런 심장 쪽 검사, 심전도랑 뭐 여러 가지 심초음파 등등 뭐 필요하면은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네. 하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그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요.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심장 질환과 관련한 궁금증 베스트 7을 골라서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증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칼슘제가 심혈관 질환 발병과 관계가 있다? 글쎄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수님? 예, 뭐 과거에 그런 쪽에 논문이 나온 적이 있긴 한데요. 네. 실제로는 칼슘제를 먹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드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분들이 폐경기 여성분들이 많아서 이제 동맥경화나 심질환 위험도가 높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조금 어떤가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미 드시고 있는 분들이 약을 중단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걱정되는 경우는 일단 심장 검사를 주기적으로 조금 해보는 것이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바로 화면으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신욕을 즐겨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다. 이런 얘기 저도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효과가 네. 있나요? 일단 뭐 혈관 확장을 시켜주기 때문에 혈액순환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것이 네. 이제 심장 혈관까지 확장시켜줄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고요. 너무 그렇군요. 과도한 반신욕을 하고 또 뜨거운 물에 너무 오래 들어가 있게 되면은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져서 허혈성 심질환 환자들은 조금 또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과하게 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궁금증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심혈관 질환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다? 글쎄요, 이거 관계가 있을까요? 예,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량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연구에서 실제로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라고 하더라도 네. 어떤 공간에 있는지 실내인지 실외에 있는지도 우리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뭐 연구에서 이것을 객관화해 가지고 나타난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좀 피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환자 중에는 뭐 꼭 뭐 정확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도시에 살다가 이런 스텐트 시술 받고 약 먹으면서 시골에 내려가서 네. 공기 좋은 데 사시면서 조금 완화됐다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계시군요. 예, 그것만 가지고는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질문 바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인 치매를 유발한다. 이것도 관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예. 심혈관 질환에 의해서 치매가 유발되는 건 아니고요. 그쵸.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가 치매에 취약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도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그런 뇌 자체의 이상으로 손상으로 노화로 이제 생기는 치매도 있겠지만 혈관성 치매라 그래서 동맥경화랑 비슷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치매의 경우는 네. 우리가 심장혈관 질환과 비슷한 그런 병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있다.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고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심장 질환 있는 분들 응급시에 혀 밑에 먹게 알약을 넣는 그런 네네네. 처치를 하곤 하잖아요. 네네.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 니트로글리세린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설하정이라 그래서 혀 밑에 넣는 약이라고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것은 우리가 협심증 환자에서 가슴 통증이 있는 경우에 약을 넣게 되면 심장 혈관을 확장시켜 줌으로써 통증을 좀 완화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그 약을 응급약으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증 정도가 심하고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쓰게 되면은 뭐 혈압을 과도하게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이 심한 경우는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낫고요. 이미 협심증으로 치료받고 있고 스텐트도 넣고 뭐 약간 증상이 아주 심하진 않지만 조금 치료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한 번 정도 우리가 시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허혈성 심장 질환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들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조정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화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